저한테는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엄청 많이 힘들었고 너네 아빠도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모델 겸 배우 김승현 씨의 딸 김수빈입니다. 김승현 고객님, 딸을 자랑해주세요. 저희 딸 수빈이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고 아빠인 저한테도 아주 좋은 잔소리를 자주 잘 해줍니다. 고해성사 느낌이야. 김수빈 고객님, 아빠를 자랑해주세요. 저희 아빠는 키가 커요. 자랑이죠. 맞아요. 아주 큰 저희 자랑이죠. 아빠는 키가 큽니다. 비율이 좋습니다. 그거밖에 없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하트유 쿨링네? 야, 바꾸자. 에이, 들어. 간판님은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저잘 아니, 방송하시는 분이 알고리즘을 모르면 어떡해. 그 제품 보여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 그건 유튜브고. 제품이 이거예요 하고 이제 카메라 초점 맞출 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수빈야. 네. 반가워요. 아유, 우리 수빈 씨.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 광산 패밀리 김 씨 인연이 깊습니다. 아유, 알고 오시지 있죠.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옷인데요. 네. 또 승현 씨 부모님 또 제가 상담을 M본부에서 또 만나 뵀었고. 네. 네. 어디 요즘 부모님 잘 지내세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박사님 덕분에 광상임 씨의 대표하는 저희 아버님이 확 달라졌어요. 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오. 네. 앞으로는 내가 인생을 진짜 올바르게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러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봐. 그러면은 내가 김원중이가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라고는 보여줄 거니까. 응? 저희 어머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듣습니다, 이제. 너무 다행이다. 이제 잘 된다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한탄을 하시면서 아쉽게 아예 다 늙어서 이제 말 잘 들으면 뭐 하냐고. 지금이라도 어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수빈이 형은 네. 더 스타일이 화려해졌고 포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금발머리를 두피가 걱정될 정도로. 근데 걱정을 하셨다는 게 수빈이 형 하는 일이 지금 네. 저는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화려한 걸 좀 좋아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야, 이거 누가 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용한테 미리 보여준 샘플용 같은 느낌. 샘플 이미지. 아니, 그럼 아버님도 좀 바꿔드리지.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으나 저희 아버지는 이제 취향이 너무 확고하신 분이셔가지고 야, 이런 거를 확 바꿔주면 완전히 좀 이렇게. 그 스타일 확고한 걸 네가 나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 고집이 비슷한 거야. 네. 아하. 사실 승현 씨랑 저랑 그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예. 아내분이 방송 작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왜 그래? 박사님한테 상담 외적으로는 네. 형동 형님한테
따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또 나누고 싶을 정도로. 네네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방송국 회식 이런 걸 핑계로 못 뭐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예, 스케줄이 뭐 생겼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같은 이제 업계 쪽의 관계자니까 아주 이해심이 넓고 잘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일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만났거든요. 저도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예, 알토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작가와 출연자 입장, MC 출연자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플러팅 하셨나요? 틈틈이 이제 계속 이제 앞에 이제 작가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녹화 중에. 네.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네.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장 작가는 잘 있나 이렇게 티 안 나게. 티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원래 사내 연애는 이제 그분들만 모르시고 다 아시는. 그럼요. 사무실 복사기도 알고 있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작가 그 팀에서 유독 그 이렇게 작가 쪽을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저였는데 티가 좀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티나죠. 왜 이렇게 쳐다보나. 아하. 다들 촉이 좋으실 텐데. 새록새록 합니다. 수빈 양은 아내분하고도 자주 만나요? 보통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많이 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코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언니라고 계속 부르고는 있는데 장 작가도 이렇게 강요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언니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엄마 뭐 새엄마 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면 약간 조금 편안하게 쌤암 뭐 이렇게 하든 쌤암 뭐 이렇게 하든 새엄마의 이제 줄임말 쌤암 쌤 귀엽네요. 귀엽게 이게 좀 이렇게 애칭처럼 아니면 이렇게 언니 말고 엄니라고 부르면 엄니요? 엄니. 엄니는 약간 엄니.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엄니라고. 약간 구수해지는데. 엄마와 언니를 합쳐서 그렇죠. 네. 오 박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혼인으로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호칭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요. 첫날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긴 되게 들어져 어려워요. 버리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집을 이제 오게 되면 시누이가 있잖아요. 네. 시누이를 아가씨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연애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뭐 윤지야, 뭐 나래야 이렇게 하면 결혼한 후에 아가씨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윤지야 이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하시죠. 그래서 저도 호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 한동안 호칭 때문에 좀 어르신들이 조금 놀라기도 하고 좀 혼도 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장 작가라고 계속 부르니까 일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호칭을 여보 뭐 자기야 뭐 이렇게 바꾸기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 그리고 저희 아내도 장 작가도 저한테 선배라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어르신들 계실 땐 정윤 여보 아니 그 여보라고 하시지 왜? 아니 두 음절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정윤 여보 네 음절이잖아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름을 좀 붙여주는 걸 여자가 어디 설문조사입니까 그거는? 누구 엄마 뭐 그런 예, 본인은 없고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최강창민처럼 정윤 여보 아 네 글자로? 네. 아 근데 진짜로 지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와 이세가. 네. 네. 어머나. 두 줄? 어머, 어머나, 어머,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세 세레모니를 어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이가 정윤 여보 뱃속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이세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공수정도 하고 아. 이제 시험관도 준비를 했었는데 세 번 도전 끝에 드디어 안 아픈 데를 찾아서 아프다. 오늘 왜 이렇게 아프냐? 가벨한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무거워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 아유. 아, 저렇게 난자 채취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는구나. 아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보는 이제 남편들이 딱히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예. 지금 집이라고? 응. 힘들지 않았어? 아니 뭐 그냥 괜찮아. 괜찮았어? 응. 근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우울하구나. 그래, 부모들은 다 알아. 어떡하냐? 아, 참. 옛날 생각난다. 일이야. 저러면 이제 3개월은 넘었구나. 옛날 생각. 너무 신기해. 벌써 입체 좀 봐. 지금 12주 6일. 네. 네. 이렇게 기쁜 일이. 네. 고맘때 이제 엄마들이 막 젤리곰이다 막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초음파 막 보고 나서. 수빈 씨도 이 동생 소식 알고 있었어요? 네, 듣긴 들었는데 어땠어요? 소식 들었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겠다. 네. 제가 20대 때 한창 이제 모델 겸 배우 이제 활동을 할 당시에 최고였지, 진짜. 뜻밖의 이렇게 찾아온 귀한 딸이죠. 아빠로서 딸한테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애정을 못 쏟아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 그런 딸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이 됐는데 이제 2세를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빈이한테 동생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제 성인이니까 마음도 더 넓어졌을 것 같고 동생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아빠한테는 아직 애다. 걱정되는 마음 90%? 지금 아빠랑 언니랑도 같이 살지도 않아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직 사이도 어색한데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난 또 그 아이랑 또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나에게 지금 약간 편해져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고 뭔가 저한테 큰 숙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직 정말 이제 제 속마음은 이제 질투 같아요. 질투 같은데 뭔가 이런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느꼈을 때도 이제 나는 성인이고 한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아직 너무 덜 성숙하고 너무 철이 없나? 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변하겠죠? 일단 할머니는 아기를 원래 예뻐하세요. 그래서 엄청 예뻐하시고 항상 그 얘기만 할 것 같은 느낌? 그럼 전 약간 저한테는 할머니가 너 키울 때 엄청 많이 힘들었고 너네 아빠도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편해져야 될 상대가 너무 많다라는 게. 숙제 같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혼자 이렇게 좀 둥둥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면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낄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외로움이나 서러움이 되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만 있어도 질투가 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들죠. 나랑 단짝 친구인데 딴 사람하고만 논다고 하면.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미안하고 죄인이 된다는 거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진짜 너무 마음 나빴어요. 근데 이 자리가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승현 씨도 우리 딸의 고민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편치 않죠.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도 상담 받아보고 저희 아내 고민도 지금 다른 타 프로그램 이제 아이 가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해소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수빈이한테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너무 좋네요.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수빈 씨는 가족 구성원이 조금 이 가족 체계가 독특한 면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수빈 씨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당시 저희 우리 세대. 때는 다 기억할 거예요. 정말 우리 김승현 씨 인기가 뭐 거의 뭐 하이틴 스타. 완전 어마어마하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간 그때는 제가 이제 여중생 때잖아요. 그때 파가 좀 나눴어요. 김승현 파, 최창민 파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잘났네 아니다 말해서 맨날 나오는 잡지 뜯어가지고 스크랩도 하고 제 친구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브로마이드를 사서 거기다가 막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우리 친구들 얘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애들 뭐 막 또 울고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브로마이드 찍는 애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우리 오빠랑 다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이제 팬들이 이제 나이도 그때 어릴 때이고 하니까 이제 뭔가 배신감 당한 느낌, 속았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때 또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루머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안 좋게 뭐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앞으로 연예계 생활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부터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예계 생활에서 제가 이제 멀리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위축되고 힘들어서 이제 사람 눈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도 생기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그러셨군요. 네, 좀 저도 좀 마음고생을 했죠. 그때 수빈이는 그러면은 그때 어디에 아기 수빈이 이제 있을까요? 할머니 밑에서 수빈이가 이제 자라왔고 저는 이제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따로 나와서 이제 아는 형님네 집에 이제 얹혀서 일하면서 지냈죠. 어떤 건강식품 회사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그 행사들로 근근히 버텼어요. 뭐 결혼식 사회도 보고 뭐 돌잔치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제 나이에 또 그런 행사를 하기가 또 쉽지 않았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죠. 예. 그럼 처음에 수빈이를 부모님 호적에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 앞길을 생각하셔갖고 그러니까 처음엔 숨기셨죠. 기자회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가 같이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셨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워낙 엄마처럼 잘 대해주시고 일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을 보고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라고 저는 이제 불렀었나 봐요. 할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고 할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네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쨌든 저랑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정정하기가 좀 쉬웠는데 아빠는 이제 오셔도 가끔
번만 이제 방문을 했고 부르기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약간 애칭처럼 너희 엄마는 학원을 많이 다니고 너희 엄마 진짜 똑똑해. 그러니까 너네 엄마는 학원 엄마야. 이렇게 막 해주시고 아빠는 그때 태닝을 엄청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검했을 때였는데 너네 아빠는 까만 아빠야. 피부가 검으니까 까만 아빠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화된? 승현 씨는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뭐 수빈아 뭐 딸 뭐 이렇게 불러요? 아, 딸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수빈아 그냥 수빈. 아니지. 전에는 야, 너 이렇게 하다가 저희 가족끼리 있을 때는 야, 너 뚜빈. 뚜비 애칭처럼. 네. 아, 이게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간지럽고 말을 이렇게 편하게 잘 못하겠더라고 저도. 아유, 김수빈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죠.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다며 오늘. 나 이거 먹으니까 되게 서로 딴 얘기를 하시네요. 아빠와 딸이 약간 평행선을. 너 남자친구가 잘해줘. 잘해. 아 진짜 오늘 너무 좋아. 맞아 나. 요건 챙겨갈게. 요거 언니가 좋아하는 거. 그래, 아유, 예. 케찹도 넣어서 이게 남자친구 꼭 챙겨주고. 아, 예. 이렇게 나가버림. 무슨 만담하는 거. 아니 물론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보기엔 또 우리 승현 씨는 굉장히 어색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인데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안 해보니까 맞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빈이도 어색해하고 어색해하는 수빈이를 보면 저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고 오히려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아빠가 나한테 뭐 잘못했나? 아니면 수빈이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네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안 친하다. 아니 물론 서로 당연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안 친해.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기가 어색한 느낌?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옆에 있지만 아빠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 근데 같이 이렇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빈 씨의 이 깊은 내면을 좀 같이 한번 손을 잡고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우리 수빈 양 왜 문장 완성 검사 하셨잖아요. 네. 문장 완성 검사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요거는 우리 수빈 양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추려온 게 있는데요.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태어난 일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태어난 일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종종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네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문득. 할머니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할머니도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응어리가 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할머니 얘기는 오로지 다 제가 많이 듣고 공감을 해드리고 하는데 밥 먹다가도 갑자기 뭐 옛날 얘기가 나오면 너네 아빠가 정말 너무 유명했는데 너가 태어나서 난 뒤부터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너는 항상 조심해.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말처럼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내가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있는 게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옥자 할머니가 우리 수빈 양을 너무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듣는 수빈이 입장에서는 버거운 그렇죠. 버겁지. 네. 이해는 되죠. 너무 이해는 되지만 그런 책임이 뭔가 저한테 다 오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좀 더 이제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침대 가운데다가 저를 두고 장을 이제 후딱 보고 오려고 하셨는데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나 봐요. 아유, 저런.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시고 할머니가 엄청 우셨대요. 아, 내가 이렇게 두고 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했을 텐데 저는 이제 되려 묻고 싶었거든요. 왜 나를 굳이 밝혔어야 했을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은 우리 수빈 양의 마음을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수빈 씨 마음 안에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대해지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마음으로는 만약에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투 같아요. 질투 같은데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변하겠죠? 그래서 수빈 씨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바꿔 말하면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기불안이라고 해요. 우리 수빈 양의 문장 완성 검사 몇 가지를 더 보면은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나를 버리고 갈까 봐 하는 두려움.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날 유치원에 두고 갈까 봐 무서웠던 기억이다. 검사 결과에서 그런 대답으로 이렇게 문장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빈이가 그렇게 쓴 거 보고서 좀 많이 놀랐었죠. 네, 많이 네. 놀라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픈데. 네. 네. 아유 속상하시구나. 아유 네.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수빈이가 아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나이가 태어나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울먹이면서 얘기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수빈이 친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빈이에 대한 부정도 없었고 되게 소중한 딸이고 근데 자라오는 환경에서 수빈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저희 집에서 수빈이한테는 제가 악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또 삐뚤게 나갈까 봐 항상
마주하면은 무표정에 살갑게 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빈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수빈이 입장에서는 반발심도 생기고 왜 가끔씩 찾아와서 아빠 행세해. 그럴 때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빈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랬군요. 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우리 수빈 양 MMPI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자책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정.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자기 탓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프로그램 하나가 종영이 됐다. 그러면 아빠가 종영되고 방송국 사정인데 괜히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뭔가 기여를 좀 했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있어서 아유 어깨가 무겁겠구나. 마음의 어깨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그 살림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때 섭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이와 같이 출연하는 이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수빈이가 아빠가 어렸을 때 나로 인해서 활동을 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요번에는 아빠가 나로 인해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무조건 같이 할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뭐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아 그럼요. 예, 전혀 아니죠. 예, 네. 전혀 아닌데.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아유. 그냥 뭔가 이런 촬영을 계기로 다 같이 이제 붙어 있고 얘기하고 이런 거? 촬영하게 되면 사실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촬영 다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오늘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이렇게 막 다 같이 만날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명절 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도 모이게 되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좀 더 오래 있어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너무 약간 픽 가버리는 느낌? 이거 아까 고속에서 방금. 이거밖에 못했어? 어. 요즘 세상 물가에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찍어. 방송으로 했던 것 중에 가족들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있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다 끝나면 인터뷰를 따는데 그때 저희 이제 거실이라든지 이제 인터뷰를 따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제 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밥을 먹겠다고 햄버거를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서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나 아 할머니 조용히 해 다 들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얘기했던 게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딱 밀착해서 네, 딱 붙어서 네, 아, 그랬군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이렇게 가까웠게 온 가족이 삥 둘러앉아갖고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조용히 먹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예, 저도 기억이 좀 남긴 남는 것 같아요. 같이 좀 힘들게 촬영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 왜 애들이 어릴 때요 놀이 중에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부모를. 그래서 이렇게 맞아.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약간 캄캄한 데서 뭐 어쩌고 이런 놀이 많이 하자고 그러거든요. 아마 수빈 양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 가족 관찰 예능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함께하는 우리 가족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많이 긴장하고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아빠가
근데 너도 나와야 된다는데 괜찮겠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거는 그래.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얼굴에 비춰지지 않았고 하이틴 스타의 자녀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많이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감춰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아빠가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사람을 더 찾아보잖아요. 뭐 기사든 뭐 아니면 그냥 뭐 예고편이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더 뭐 시청률도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러면 또 아빠의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또 아빠가 또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또 그 한창 청소년 시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어땠나 궁금해요. 이제 이런 매체에 또 제 얼굴이 나가게 됨으로써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네 아빠 뭐 연예인이래.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너네 아빠는 그렇게 막 잘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막 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정말 저를 모르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외모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썼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도 이제 관찰 예능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미안하면서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좀 도와줘 했는데 악플이 가족이 딱 받으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플 받는 거는 그래 어차피 나는 억울로 삼으니까 이런 일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오는 가족이 악플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멘탈이 확 나가버리더라고. 가족이 이렇게 당하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또 그냥 그 김수빈으로서 그냥 존재하지 못하고 연예인 아빠의 딸. 그럼 이제 나는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가 축복을 못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조금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거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빈이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꼭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쉽게 친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더 깊게 가까워지는 게 좀 어려우세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딥한 얘기를 하거나 진지한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나 누군가에게 하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건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요. 애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애착. 우리 승현 씨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애착은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가 애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특히 12개월부터 36개월.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나의 양육자, 나를 키워주신 분 내지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기억에 남고 마음에 저장되고 이것으로 애착 패턴이 고정화되고 이 고정된 애착 패턴으로 이 이후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대로 작동되고 행동화돼요.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빈 씨는 본인의 애착 패턴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애착은 일단 안정 애착.
그래서 secure attachment라고 해요.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안정된 사람들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편안하게 키워요. 이게 이제 안정 애착이에요. 그리고 불안정 애착 중에는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있어요. 이게 또 악성과 양성이 있어요. 혼란형 불안정 애착 중에도 악성형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가 나를 동시에 공격을 할 때 악성형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공격.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폭력, 학대. 아동학대, 뭐 성학대, 신체학대, 언어학대, 정서학대 다 들어가는데요. 그때 보면 나를 공격해.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 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야. 나의 부모야.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이게 악성이에요. 악성, 혼란형, 불안정 애착. 양성이 있어요. 양성은 이 나를 사랑해주는 애착 대상자가 가까이 지내봐야 좋을 일이 없다. 좋을 일이 없다. 가까워져 봤자 득될 게 없네. 이게 이제 양성형 불안정 애착 중에 혼란형이에요. 냄새 확 온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키우면 이러냐면 애가 너무 막 달려오다가 확 넘어졌어요. 아파서 아 하고 우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이럴 때도 애가 엄청 헷갈려. 나는 지금 넘어져 너무 아픈데 어디 보자 다쳤나 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 우는 건 너무 귀여워 뭐 이럴 때 애가 이게 뭐지? 그리고 애한테 일로 와 그래서 애가 막 뛰어갔는데 딱 오면 싹 등을 돌리고 가고 이런 놀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어른하고 그 당시 애하고 느끼는 게 같냐고요. 이제 어쨌든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 그래야 외롭지 않으니까. 마음은 그런데 막상 다가갔을 때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불신. 아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맞아. 그래서 가까워져 봤자 좋을 게 별로 없네. 다시 멀어져야지. 그리고 거리를 딱 둬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외로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가가고 싶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다가갔어? 그러면 버려질까 봐 내지는 사랑을 회수당할까 봐 언제나 두려워. 그러면 쓱 멀어져. 그러니까 아빠가 수빈아 오늘은 뭐지? 그러면 왜 이러셔? 그래서 이렇게 탁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 안에서는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하여튼 그 염원 굉장한 그 친근해지고 싶고 누군가 아주 의미 있는 관계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떨 때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늘 양가적인 마음들이 동시에 있는 이게 악성이 아닌 양성형의 혼란형 애착이다. 그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지금 관계도 너무 어색하니까 여기서 제가 막 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가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빠한테 유독 더 그 퍼센테이지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약간 좀 집착형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너무 편한 내 편인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하고 이래서 가까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떠나거나 이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팍 우울해지면서 약간 공허하고 허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쩌면 뭐 우리 수빈 양이 쭉 커왔던 그 당시와 그때의 상황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되고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근데 그때 어린아이였잖아. 아가였잖아요. 아가로부터 쭉 크는 과정에서 나한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구나. 이걸 좀 깊게 이해하는 게 수빈 양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문제면서도 제가 참 부족한 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아빠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널 사랑하고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니까. 어릴 때 옆에 같이 못 있어줘서 아휴. 진짜 수민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지금 2세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수빈이한테 못해준 게 너무 한으로 맺히고 너무 미안하고 큰 거 수빈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아빠한테 바란 건 어릴 때 옆에만 있어줬어도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으면 같이 옆에 있어줬을 것 같은데. 수빈아, 할머니다. 할머니는 아들만 키우다가 또 이렇게 딸 같은 천사가 또 이렇게 저한테 와준 것 같아요. 참 기뻤어요. 그리고 또 키울 때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라. 손녀니까 좀 사랑스럽고 참 그래서 힘든 거 그런 걸 못 느끼고 행복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참 살면서 손녀 하나는 잘 키웠다. 그거는 정말 자랑하고 싶었었어. 네가 할머니를 많이 챙겨주잖아. 항상 어디 갈 때도 항상 손잡고 다니고 할머니랑 어디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앞으로 저기 할머니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응? 너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네. 할머님도 깜짝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한테도 제가 아들로서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도맡아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녀딸을 너무나 잘 키워주셔갖고 근데 늦지막한 나이에 또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전혀 티 안 내시고 예, 너무나 잘 키워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예. 수빈이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할머님과 아버님의 속마음 영상 보셨는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저희 가족이 다 그렇지만 표현을 해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왜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거기에 양철 아저씨. 그 사람은 뜨거운 심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승현 아빠는 수빈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씨만 갖고 있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활활 불에 타서 수빈이가 옆에 가면 아 뜨겁네 우리 아빠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네라고 느낄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양철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통 안에 가득 따뜻한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연습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무슨 아빠를 까만 아빠가 뭡니까? 그리고 딸을 뚜빈이가 물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수빈아 이렇게 하기 좀 어색해서 뚜빈아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것부터 일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수빈 양한테 수빈아 뚜빈아 말고 수빈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빈 양은 아빠 까만 앞에 거 빼고 자 얼굴 보셔야 됩니다. 나 또 이렇게 안 쳐다보는 분이요 처음 봤어요. 네. 아이 컨택 하셔야죠. 네. 아이가 태어나면 난 또 그 아이랑 또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이 가족에게 축복받지 못한 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안 해보니까 맞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도 많이 없는 데다가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기가 어색한 느낌? 아빠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거든. 근데 같이 이렇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하셔야 합니다. 네. 곁눈질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네요, 수빈. 네. 딱 이렇게. 수빈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들어봅시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수빈이 동생이 이제가 이제 곧 태어나니까 급하게 말고 천천히 동생도 좀 이뻐해줬으면 좋겠고 아빠도 앞으로 더 표현 수빈이한테도 자주 하고 아이한테도 사랑 많이 주고 그건 마찬가지 수빈이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냈어. 근데 사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빠. 네.
아유.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 아빠. 저 아마 혼자서 마음속으로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빠. 아빠든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내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냥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을까라고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언니든 아빠든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셋이서 나도 어디 같이 놀러 가고 싶었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그 구성원인데 내가 더 밀려난 것 같은 느낌. 나도 저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셋이서 친해지자는 어색한 걸 떨쳐내자는 계기로 밥 한 끼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셋이서. 지금 저렇게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네, 까만 아빠는 사실 네. 우리 애들이 저한테 뚱보 아빠라고 부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예뻤고. 네. 네. 숙제 제가 드립니다. 우리 승현 아빠는요, 전화 자주 하셔서요. 네네. 언제나 기본 안부부터 챙기십시오. 할 말이 없어도 네, 연락하고 서로 계속 소통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네. 밥 먹었냐? 날씨 오늘 쌀쌀한데 따뜻한 거 카디건 하나 들고 나가라. 네, 뭐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 통화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숙제를 내드린다면요. 어차피 이제 아가 태어나잖아요. 네. 육아일기가 짱이에요. 육아일기 쓰다 보면요. 아이의 성장, 발달, 변화를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쓰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어머, 얘가 오늘 이랬네. 요걸 쓸 때 그 옆칸에 꼭 수빈이에 대한 우리 수빈이한테도 이걸 해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전화 한번 걸어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가를 보면서 아이 귀여워 하던 거를 수빈이에게도 너 어릴 때 너무 귀여웠어. 지금도 귀여워. 말해줘야 되겠네. 요 육아일기를 너무 네, 너무 꼭 좋다. 써보시기를 네네, 네, 권합니다.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 아유, 네.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커피 사업을 시작해서 뭐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딸의 역할. 그것들을 왠지 제가 다 일일이 개입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완전 그냥 구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나는 쓸모가 없어까지 막 가게 되고 내가 못났는데 괜히 이 일들을 시작했구나 막 이런 부분들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박사님 뵙고 정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화 씨가 얼마나 그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우리 펼쳐나 볼까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들 둘이면 네. 진짜 진짜 전쟁터인데. 그 2살 차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8살, 6살이에요. 우와. 배우들 일이라는 게 밤 늦게 끝난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거리가 멀다거나 네.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주로 지방 촬영이 있으면 배우들이 다 같이 가서 그곳을 한 일주일 숙박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올라오는데 전 계속 왔다 갔다 어디서부터요? 평창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한 3시간만 걸리는데. 네, 거의 한 그렇게 걸리는데도 그 왔다 갔다 했었어요. 거의 매일이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왠지 너무 더 불안하고 일일이 막 다 체크를 전화해서 계속 막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아요, 그럼? 바쁜데 좀 괜찮겠지 하면 꼭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 뭐 준비물을 빼뜨렸다든지 숙제를 못 해갔다든지. 저 정화 씨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아이가 없던 시절에도 또 어머니 간병을 또 언니가 완전히 하셨대요. 직접. 네. 활동하면서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있었고 그게 한 데뷔하고 5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조금 나의 삶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시기를 가질 때쯤 이제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암이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새벽에 검사를 하러 가시면 제가 항상 모시러 가서 검사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모셔다 드리고 그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재발하셔가지고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작품을 뭘 하나를 하기로 하고 리딩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 지금 당장 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연락을 받고 정말 죄송한데 고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품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딩까지 다 한 상태. 제가 이 시간에 엄마랑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제가 간병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옆에서 간병을 한다는 게 이게 전문 간병인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거의 이제 혼수 상태 비슷하게 계셨기 때문에 몰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뭐 문제 생기면 뭐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목욕하러 가실 때 제가 같이 가서 같이 뭐 이렇게 거동 도와드리고 그 정도였어가지고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셨어요? 정화 씨가 이렇게 케어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 간병인들이 환자를 잘 일으키고 뭐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이제 자식이라도 이게 서투르면 맞아요. 환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 여쭤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쭤보질 못했고 그냥 당연히 내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완벽한 걸 추구했던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근데 왠지 연습벌레일 것 같은 느낌이 쫙 나요. 특출난 재능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더 배로 나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한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연기란 걸 시작했고 근데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 잘못됐어 라고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막 그냥 길 잃은 아이처럼 그냥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극단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저는 9시에 가서 선배님들 방석을 다 깔아놓죠, 제가. 다 깔아놓고 선배님 오시면 믹스커피 타서 선배님 막 갖다 드리고 연습이 끝나면 막 2시까지 혼자서 연습하고 가고. 그때 당시 진짜 이쁨 받았을 것 같아. 정말 이뻐하지. 아니, 그 연극반 단원 형님들이 불편하지. 불편한가? 네, 되게 좋게 봐주시는 선배님들도 있으셨고 되게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 왜 설치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맞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극 중에 이게 러시아 작품이어서 독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연습할 때는 그냥 맹물로 이렇게 먹고 표현하는 그 씬이 있었는데 상대 배우분이 공연 당일날 나는 술을 진짜 먹어야겠다. 리얼하게 주기 위해서 술 좀 같이 마셔보자. 저는 이제 공연 당일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소주는 좀 너무 약해서 못 먹으니까 한 40도 정도 되는 그런 독주로 해보자.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었었거든요. 약한 모습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하자고. 할 수 있어요. 하시죠. 어떻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들으면서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이건 뭐 음주 공연은 못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오기 아닌가? 오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거절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못해요. 되게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아요. 의외로 잘 못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때 그런 거절을 못하는 것도 일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약간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한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유한한데 전기 콘센트를 탁 플러그 딱 꽂으면 탁탁탁탁탁 작동되는 기계처럼 무한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네요.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운전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밤에 늦어도. 그러면 사실은 안 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곤하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오면 건강에도 무리가 가고 아이를 만나도 결국 피곤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달리는 마차예요. 막 말 달리자 이러고 달리는 너무너무 에너지도 많고 이 한계를 이거는 내 한계를 좀 넘어가는데요. 내지는 이건 좀 무리지. 이런 게 못 받아들이시네. 근데 쌤, 쌤처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냥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남의 얘기를 좀 거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렇게 맞아요. 맞아. 열심히 산다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세요? 해본 적이 없는. 네. 금쪽 상담소 참 좋은 거. 아니 진짜. 네. 금쪽 상담소 참 좋은 거.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써야겠다. 거절을 못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못하죠. 이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책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자책을 한다.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남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자책이 시작이 되고 신이 아니라 다 잘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은 제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우연하게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만 해요. 그럼요. 길거리를 아예 안 돌아다녔어야지.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기계처럼 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웠던 일들인데 이게 막 4년, 5년이 되다 보니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친구들은 다 나를 그냥 연예인으로만 보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고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질문을 받으면 정화 씨는 무슨 색깔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뭐 좋아해요? 이러고 물어보면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 무슨 색깔 좋아했더라? 이거 질문 받았으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 무슨 색깔 좋아해요? 이제부터 난 이 색깔 좋아해야지.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에 대해 너무 몰랐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좀 쉬어야겠다. 내가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제 한 5년 정도 뒤였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머니 아프신 걸 알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거의 밝은 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당장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당시 일기 보면. 네, 그때 정말 심지어 그냥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도 한동안 먹었었고 그래서 불면증도 되게 심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힘들면 쉬고 싶다이지 네, 힘든데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다에서 죽고 싶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활동하는 5년 동안 정화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힘든 거는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무언가를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부담감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사실 대본이 이해됐던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 사랑을 해도 이별을 해도 그게 다 그냥 이랬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했지 내가 직접 이 감정을 느껴서 내 감정에서 끌어나와서 연기했던 적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연기는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해야 돼. 리셋해야 돼. 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연극 네. 무대로 가신 건가요? 네,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약간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정화 씨 입장에서는 느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연기에 본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충족이 안 되고 충분치가 않고 성에 안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내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계속 나를 써주고 같이 일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얘기 안 하면 보통 내가 다 잘하고 있구나. 맞아. 그렇지. 내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내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발전이 없나? 내가 못하나?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궁금한 게요. 모든 대중이 다 정화 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한 피드백을 받을 때 더 마음이 힘드세요? 아니면 대본이 정말 내가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이게 어떤 거지? 이럴 때 더 괴로우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초반에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욕하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작품이 제가 막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진짜 괴로웠어요. 본인한테 되게 엄격한 느낌이 든다. 되게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예를 든 건데요. 작품 활동을 해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근데 아이랑 통화를 했더니 엄마 오늘은 안 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죠.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인당수의 아버지를 위해 몸을 던진 요녀 심청이 같은 상황으로 왜 본인을 끌고 갈까? 이거를 정신과적 용어로 보면 세도 마조키스틱하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그거에 막 힘들어 하는 거에 또 행복을 느끼고 약간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행복을 느끼는데 또 너무 힘들면 그게 또 되게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화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교녀 심청이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숙소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그 엄마 간병을 언니 스스로 하신 거 그것까지는 이제 딸의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해는 제가 가지만 이미 대본 리딩을 마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컴프로마이즈라고 또 영어 단어로 표현하죠. 타협, 협상?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황이 어머니를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면 보통은 간병인을 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가시고 제가 주말엔 있고요. 주중에는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잘 타협을 보는 건데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 김정화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만 해. 라는 데에는 몸이 편하면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게 내가 노력 안 하는 거. 그렇지. 노력 안 하는 거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극한 상황에 힘들게 본인을 거기 둬야 그거를 극복하고 해내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안정을 찾고 만족을 느끼는 면이 있지 않나? 너무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엄마 간병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진짜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자서 거의 임종하시는 날 제가 거의 병원에서 진짜 꾸벅꾸벅 엄청 졸았어요. 제가 회진을 도시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저 그때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빨리 동생분 깨우라고, 이제 엄마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빨리 깨우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도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임종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제 몸을 굉장히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할 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맞는 거고 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아프신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래,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혹시 어렸을 때도 효녀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좀 불화가 많이 있었어요. 집안에 많이 다투셨고 싸우는 모습을 항상 많이 봤고, 근데 언니가 자꾸 방황을 하니까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돼서 더 싸우시고 그래서 그냥 나라도 말 잘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라도 엄마 속 썩이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저 싸움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네. 정하는 착하지, 정하는 말 잘 듣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 자꾸 하셨지만 네. 부모님 좀 정아 씨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을 되게 많이 내셨고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고 들어오면 친구랑 싸워서 죄송합니다. 그 집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엄했고, 제가 좀 한 크고 나서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엄마의 아픔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구나.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 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어떤 표현을 해주시던가요, 어머니가? 사랑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안아주고, 손잡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 커서는. 그러면 두 분이 이혼하신 다음에는 정아 씨는 누구하고 사셨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한 이혼하시고 한 3, 4년 뒤에 연락이 됐죠. 저희 엄마랑. 꽤 시간이. 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한 3, 4년 연락이 안 될 때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유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네,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없이? 네네네. 내일은 오시겠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겠네요. 엄마는 우리를 덜 사랑했나? 혹은 뭐 진짜 우리가 엄마의 인생에 별 도움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 저희 언니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래서 더 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 너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
저만큼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의식적으로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기억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 밑면에 묻어둔 그 감정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 일이 아니어도 그 감정을 건드리는 일상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건드려졌을 때 마음 안에서 확 증폭이 되죠. 그 괴로움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효녀 심청이처럼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생존의 한 방울을 다 써서 본인이 완전히 문드러진다고 느낄 만큼 해야 그 위치에 본인을 둬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집을 나갈 때나 꼭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버려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다 큰 정화 씨지만 그 유기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보살핌 필요한 어머니를 정화 씨가 마치 엄마처럼 보살핀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유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의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의식에 떠오르는 건 아닌데요.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게 된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찌 하나이겠습니까? 근데 막내 딸이 18이 됐을 때 마음을 먹고 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커서 이제 내가 좀 없어도 그래도 조금 자기 삶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어머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런 오해들도 되게 있었고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사실은 막내딸인 나 때문에 조금 더 참았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자리를 조금 더 지키려고 나 때문에 더 노력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엄마도 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거네? 라고 엄마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엄마의 생각과 이야기를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조금 그래 나도 사랑받았었구나라는 걸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렇게 정화 씨 얘기 듣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화 씨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좋은 딸의 얘기는 있고 좋은 엄마의 얘기도 있고 좋은 배우로서의 얘기도 있는데 김정화 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언뜻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했고 활동을 하면서도 민폐끼치면 안 되니까 씩씩해 보여야 됐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습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제 감정대로 막 살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들이 이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좀 해소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쌍꺼풀 터지게 안 해도 그냥 원래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달리는 마차에 불을 계속 지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활활 타서 재만 남아요.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차피 우리가 꽤 오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생을. 하루만 살고 죽을 게 아니니까 우리 정화 씨가 그런 거 좀 잘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창에서 어떨 때는 좀 주무시고 오시는. 언니 엄청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하고 어쩔 때는. 시도해보겠어요. 네. 모든 역할을 다 잘하고 싶어요가 고민이었던 우리 김정아 고객님께 내려주시는 오은영 박사님의 매직. 네. 뭐죠? 나 있고 너 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너와 나는 자웅동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잘 보살피고 나를 잘 보호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지냈는데 너무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나 있고 너 있다. 내가 있어야 네. 되게 그 흔한 말도 있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인 것처럼 제가 더 행복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애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애기는 진짜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저랑 싸워요. 너무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혼자서 뭘 막 하더라고요. 하루는 들어가 보면은 무섭게 막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진한 화장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일하고 들어갔더니 눈썹을 반 정도 잘라놓고요. 앞머리 2개를 이렇게 노랗게 탈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썹을 민 거예요? 네, 밀었어요. 이렇게. 제주도로 전학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는 얘가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이왕 꺼내신 거니까 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저랑 대화를 할 때 첫 마디는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핸드폰 해?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 숙제 때문에 본 거야. 핸드폰 줘봐. 그러면 엄마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알아. 아니야, 엄마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는 거짓말. 그냥 한 번 화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먼저 거짓말 먼저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아이가 니. 아, 진짜? 니. 나와 이런 아이고. 아, 진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한 약속 9시 반에 자기. 뭐 자기 물건 챙기기. 핸드폰 1시간에 하고 집에 와서는 거실에 내놓기. 매번 하는 약속인데 매번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공부 1등 하라, 뭘 하라 그게 아닌데 왜 얘는 이거를 안 지켜주지? 그런 작은 것들. 또 하나 이제 요즘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루에 전화를 한 30통은 해요. 30통이요? 네. 뭐 정말 너무 사소한 엄마 나 오늘 뭐 입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하나하나를 그냥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좋게 받아줘요. 아이한테도 예쁘게 얘기해. 그랬어? 나중에 이제 한 20통 이상 되기 시작하면 알았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분리불안이 있는가 저하고. 그것도 제주도 이사하시면서부터 심해진 건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 30통은 조금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따님분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친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조금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집이 굉장히 아빠가 무서우셔가지고 집에서 발소리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주무실 때는. 절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러거나 말라 우당탕탕탕탕 문 팍 열고 엄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쟤는 정말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건가?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촬영을 나가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러고서 엄마 지금 좀 전에 들어왔잖아. 아 미안. 근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가 타인의 어떤 마음이나 네. 입장을 좀 이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문제도 여러 명과 친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람을 하나를 두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의 딱 단짝. 그러시군요.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걱정되죠.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하던가 뭐 괴로워도 내가 괴롭거나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의 문제는 그 괴로움이요. 밀려오면 이 마음이 파도가 덮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언제나 이 자녀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부모를 마주대하면 대부분 다 혜리 씨 같아요.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고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대신 해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그럼 막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늦게 낳아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이은이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없을 것 같고 제 나이 전이라도 그리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세상에 그냥 혼자 남아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애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혼자 남을까봐 그런지 무서워요. 그러시군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떡하지?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혜리 씨가 이 두려움이 다 건드려지면 약간 아이를 좀 평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은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어떤 것 같으세요? 대체로. 완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반반. 정말 저는 친구같이 장난도 같이 쳐주고 오히려 예은이가 아우 제발 유치하지만 막 이럴 정도로 장난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너무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를 아는 애한테 예전에는 아빠한테 가라고 짐 싸서 복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체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진심은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네, 아빠한테 아니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그런 거 뭐 아니면 난 도저히 너랑 이제는 못 살겠다. 내가 너랑 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너랑 못 살 것 같아. 너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는 서울 가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걱정을 하다가 막 두려웠다가 나중에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제일 화가 나세요? 어떤 걸 딱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 혼자 다 해와서 아이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배신감 같은 게 그때는 솔직히 느껴졌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겠네. 그리고 이렇게 모습에 이렇게 좀
약간 아빠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를 하나도 안 닮고. 원래 유전자는 반반씩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닮아 보이는 거지. 사실 반반 닮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리 씨 이야기를 쭉 다 들어봤고요. 또 우리 김혜리 씨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누구시죠? 나와주시죠. 우리 김혜리 님과 의견이 다른 분. 네. 조금 작은 친구 같은데? 뭐요? 아, 오박 가시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예은이구나. 네. 반가워.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네. 우리 예은이를 선생님이 좀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너 생각과 네 마음이 좀 궁금해서 선생님은 예은이의 생각, 마음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 지금부터. 엄마는 예은이의 마음을 어떨 땐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많이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엄마는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엄마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도 많거든.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아직도 하고 있니? 그러면 아니요 조금 전에 꺼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은이 나름대로 그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는 건 없잖아. 네. 들어보자. 일단 안 혼나야죠.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혼을 내시는구나. 혼이랑 화 같이 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다. 네. 어휴, 더 무섭네. 혹시 기억나는 상황이나 사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영화를 보면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엄마 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 더 그러면 핸드폰 뺏어버릴 거라고 그러셔서 제가 필사적으로 막죠. 그러면 엄마가 그냥 나가 하면서 제 물건을 던지고 방에서 쫓아내버려요. 방에서 나가라고? 네. 그럼 이제 우리 예은이 마음은 어때?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사소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좀 밉죠.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제주도로 간 이후부터는 예은이가 엄마랑 더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한다. 그래? 그런 면이 있나? 아니 30통 전화한 적이 없죠. 전화한 적이 없어. 있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계속 전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엄마랑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 네. 엄마가 제가 독립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 반에서 제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독립심이 많은 편에? 너무 다른데?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예은이하고 예은이 자신이 보는 예은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 예.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오늘 급식 뭐 나왔니?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예은이는 정말로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 솔직히 나 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되게 뭔가 작은 사소한 거에 예민한 것 같은데 이거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와 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 네. 알겠어. 선생님.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엄마가 했던 얘기 중에 시점 분장하라고 막 머리 갑자기 막 탈색하고 막 눈썹 막 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우리 예은 양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아, 큰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구나. 그냥 즐거움.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예은이? 선생님 보살 같으세요. 아, 그래? 보살 같으셨어? 아니, 넉살이 좋네. 예은이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네.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잘한다. 13살짜리인데 진짜 어른스러워.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와. 우리 엄마인 우리 김혜리 씨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쭉 들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어떤?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엄마는 지금 힘든데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왜 그러지? 근데 그 사소한 일이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막 병이 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왜 죽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가 깊다.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상황 또는 아이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냥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좀 더 이해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을. 일단 엄마는 굉장히 아이를 잘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숙제도 해야 되고 일찍 재워서 키도 키워야 되고 아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 아이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영아나 유아기는 아이를 잘 먹이고 또 너무 애가 안 자면 어떻게든 재워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좀 달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영아나 유아기에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하면 애들이 내면이 성장을 못해요. 이때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의논하고 싶거든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 난 이럴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보면 요거 먹어라 요거 먹지 마라 너는 왜 뭐 양말 이렇게 삐뚤어 신니 너는 왜 몇 시에 안 자니 이 얘기를 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와 요 나이에 정말 의논해야 될 걸 못해요. 의논할 대상이 없으면 망망대에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근데 사실 있다고.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예은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어땠어?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몰라요. 아이가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말을 잘 안 할까요? 왜 마음을 안 터놓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나 김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하셔야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보고 예은이가 문제가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하는 반응에 유난히 화가 나고
것도 못 견디겠고 막 두렵고 이런 거는 예은이 쪽에서 제공했다기보다는 엄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박사님 우리 예은이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박사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상황을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까라고 혜리 씨 자신한테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은이는 엄마입니까 딸입니까? 혜리 씨는 예은이한테 엄마인 혜리 씨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감싸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입장과 엄마의 고통과 엄마의 외로움을 예은이가 알아서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의 외로움을 이 아이가 좀 많이 채워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 힘들었어? 이런 말도 듣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 힘들게 들어왔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엄마 힘들었구나 이런 애도 있지만 그냥 엄마 나 오늘 잘 학교에서 이랬다? 그러면 이제 혜리 씨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얘는 이걸 모르고 지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하네. 지 운동화 사달라고 하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 필요한 요구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운동화 필요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혜리 씨는 딸이 엄마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토닥토닥 우리 엄마 힘들었구나 이래주길 바라니까 근데 그거 아직 예은이가 못해요. 아무리 엄마와 딸이 가까운 사이지만 엄마는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고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인 딸이 마치 부모가 하듯이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감해서 채워주는 거는 현재 예은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건 좀 무리한 겁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은이가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집단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네네. 대개 배우자 내지는 자녀, 본인의 또 부모 이런 분과 이제 헤어지거나 분리될 때, 뭐 예를 들어 이혼 내지는 누가 사망하거나 또는 자녀가 왜 결혼을 한다든가 또 대학에 가서 이렇게 집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 확 불안이 생기면서 두렵고 이 분리되는 거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분리불안 증상들은요, 극도의 질투심을 보여요. 그 왜 가끔 아침 드라마 보면 며느리를 질투하기도 하고 아들을 뺏긴 것 같고. 예전에 영화 올가미. 올가미야. 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녀가 이 배우자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뭔가 이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자와 대화가 좀 많이 줄어들면 아 이게 바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나를 버릴까 봐.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예은이한테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전혀 그럴 의도도 없으시지만 사실은 얘가 나 언제 싫다고 하고 자기 아빠한테 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오거나 그럼 좀 불안하고 그러세요? 눈에 안 보이면? 같이 가죠. 아, 그러시구나. 같이 가시는구나. 그럼 어디 계세요? 엄마들이랑 얘기하고. 아, 네. 뭐 청소년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자이고 그러니까 또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혜리 씨 내면에 그 고통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혜리 씨는 어떨 때 마음이 제일 힘드세요? 혼자 그냥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깨가 무거우시군요. 네. 저희 엄마가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아프셨어요. 어쩌면 엄마가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를 못 받은 거를 제가 딸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엄마가 저와 예은이가 탔었어요. 막 다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런데도 이제 엄마는 그때 저한테 제가 혼자 설 수 있게끔을 도와주셨었어요. 네. 이제 처음 미스코리아 나갔을 때 이제 어떤 행사를 나갔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엄마가 혼자 보냈어요. 혼자 택시 타고 이제는 너 사회인이니까 네가 해결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은이가 좀 그렇게 강하게 크기를 바란 거였는데 막상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시기가 되고 그랬을 때는 엄마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를 못하신 거죠. 아프셔서. 네. 아, 그러셨구나.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은이한테 더 많이 기대게 된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마음적으로 많이 기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부모 아이라는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는 아프시고 또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했고 예은이는 점점 자라나는데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예은이의 걱정처럼 드러나지만 사실은 혜리 씨 마음 안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나는 해야 되지, 이런 불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어쩌면 엄마 김혜리의 마음을 좀 보는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혜리 씨가 걱정하신 것처럼 예은이가 아주 어려움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예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뵈니까 우리 혜리 씨는 치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유머가 부족해. 조금. 그래서 아이에게는 조금 편안하게 위트 있게 대하시면 되는데 너무 진지해. 너무.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그런 감정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아이를 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들어간 예은이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2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갈등이 있을 때는요. 옆에서 소곤소곤 귓속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왼쪽 뇌로 좀 전달이 잘 되는데 이제 이게 좌측 이쪽이 언어적인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인 예은이의 오른쪽. 예은이 오른쪽. 네. 나이 먹고 또 오른쪽 왼쪽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서 얘기하다가 잠깐만. 여기가 안 것 같아.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맞대면 하면서 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이렇게 붙어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 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아이랑 얼굴 딱 볼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한 15초 정도 아주 크게 웃는 거.
그냥 뭐 아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또 되게 웃기잖아요. 상대방 웃는 거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 대뇌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이라든가 세로토닌, 엔케팔린,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웃으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애써 노력하는 거죠. 그냥 하하하하 웃고 그냥 배를 잡고 하하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웃긴 것 같지만 도움이 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은이가 20살이 넘으면 엄마 김혜리 씨가 외로울 때 가장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은일 겁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또 나이에 맞는 자기 표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좀 눈높이를 잘 맞추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김혜리 씨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매직을 팁을 주고 매직을 줬는데 바로 또 집에 가면 또 쑥스럽니 뭐 또 아무도 없으니 또 살짝 뭐 이럴 수도 있을까봐 금쪽 상담소에서 네. 우리 김혜리 씨와 우리 따님 예은 양하고 함께 화해의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너무 네, 뭐 화해의 자리 좀 그렇고 그냥 둘만의 시간, 둘만의 시간을 저희가 네, 특별히 처음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예은 양 멘탈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 김혜리 씨도 네. 멘탈 케어룸으로 자리 좀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일 거야 지금. 엄마가 오늘 알았는데 엄마가 예은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대. 예은이가 엄마 이해해 주길 바라고 예은이가 엄마 더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랬나 봐.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엄마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네.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엄마가 너한테 기회에 대다고 얘기할게.